서울의 인기 지역은 집을 살 수가 없는 거니까 수도권으로 좀 눈을 돌려봐야 돼요. 수도권 같은 데 보면은 일기 신도시 3번이나 중동 이런 데는 싸잖아요. 집값이 싸니까 그런 데를 노린다던가 아니면 김포라던가 검단 이런 데 뭐 또는 좀 멀더라도 그런 신도시에서 물론 서울까지 출퇴근이 쉽지는 않지만 그런 신도시들은 대신에 이제 주거 인프라가 잘 갖춰 있기 때문에 서울의 애매한 지역보다는 오히려 집값은 더 싸고 삶의 퀄리티는 더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먼저 노리고 6억 정도면은 한 중간 정도 지역 강동구, 분당, 동작구 그런 지역 정도 보면은 작은 평형 같은 경우는 살 데가 있거든요. 그런 정도 최상급지 말고 그 밑에 있는 지역 정도를 하는 거고요. 좋은 입지의 작은 평수가 좀 떨어지는 입지의 큰 평수보다는 좋아요. 수요가 줄어드는 데는 들어가는 게 아니죠. 서로 사람들이 살려고 하는 데는 좋아요. 살려는 사람이 줄어든다던가 이런 데는 좀 곤란하죠. 가장 큰 수요는 뭐냐면은 그 지역의 인구가 줄어드는지 늘어나는지. 근데 그 인구 중에서 어떤 인구냐면은 일을 할 수 있는 거. 만 25세부터 인구가 늘어나는지. 25세 이상 인구가 늘어나는 데의 특징은 뭐냐면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데예요. 그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A라는 지역은 일자리가 많이 들어가고 B라는 지역은 일자리가 줄어들어. 그럼 일자리가 줄어들면 어떻게 됐어요? 멀쩡했던 회사에서 이제 회사가 없어졌어.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면 그 지역에 전세 수요도 줄고 매매 수요가 준다는 거예요.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거고. B라는 지역에서 A라는 지역으로 회사가 옮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지역의 주택 수요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라는 지역, 그러니까 일자리가 늘어나는 지역을 하는 게 좋죠. 단지별로 보게 되면은 단지 규모가 어느 정도 돼야지 아주 뭐 클 필요까지는 없어도 500세대 이상 너무 작은 거, 그러니까 나홀로 아파트 지금 동 하나짜리 같은 경우 보면은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는 예산이 적으니까 적은 예산으로 집을 사야 되잖아요. 적은 예산으로 상대적으로 좀 넓고 또는 상대적으로 좀 새 걸 사야 되는 거니까 본인은 발품 팔아가지고 열심히 공부했다는데 나중에 덜컥 사가지고 보면 나홀로 아파트들을 많이 사세요. 나홀로 아파트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관리비가 조금 많이 나온다는 거, 커뮤니티 시설이 모자른다는 거는 당연히 누구나 생각할 수가 있는데 가장 큰 거는 환급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살 때는 그냥 덜컥 사면 되지만 팔기가 엄청 어렵다라는 이제 문제가 있어요. 잘 안 팔리죠. 그래서 그런 데는 내가 소위 팔고 딴 데로 갈아타게 할 때 고생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나홀로 아파트는 좀 아파트 중에서 약간 피하는 게 좋고 전체 주택으로 봤을 때는 빌라보다는 아파트를 하는 게 낫죠. 빌라는 수요가 줄어드는 추세지 돈이 없으니까 빌라에 들어가 사는 거지 나는 정말 빌라에서 사는 게 내 인생의 꿈이야 라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가능한 아파트로 투자하는 게 더 낫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KB국민은행 시세가 1986년 1월부터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1986년 1월부터 지금까지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세종시까지 포함해가지고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있거든요. 1986년도는 세종시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16개가 있는데 그 16개 중에서 제일 많이 오른 데가 서울이에요. 서울은 희소성에서 서울이 제일 많이 올랐어요. 제일 적게 오른 데가 광주광역시예요. 집값도 적게 오르고 전세값도 적게 오른 거예요. 상대적으로 서울은 입지가 좋고 광주광역시 입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서 보면은 서울의 빌라와 광주광역시의 아파트 중에서 어떤 게 더 많이 올랐냐면 광주광역시 아파트가 더 많이 올랐어요. 서울의 아파트와 광주광역시 아파트면 당연히 서울이 더 많이 올랐고 서울의 빌라와 광주의 빌라 그러면 당연히 서울의 빌라가 더 많이 올랐어요. 근데 서울의 빌라와 광주광역시의 아파트는 광주의 아파트가 더 많이 올랐다라는 거예요. 입지가 떨어진 곳에 아파트가 입지가 좋은 곳에 빌라보다 좋다는 통계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요만큼 모으면 그거에 해당하는 집을 사고 돈을 또 모아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약간 투자에 대해서 환상을 갖고 있는 건데 아기금리 이번에 투자를 잘 해가지고 내가 어떤 지역을 사가지고 여기서 수익을 내가지고 강남집을 살 거예요. 틀렸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거 오를 동안에 강남집 값은 안 올라요? 마찬가지지. 절대 그런 일은 벌어지지가 않습니다. 물론 상승률이 다 똑같지는 않아요. 어떨 때는 상승이 높고 어떨 때는 상대적으로 낮은데 그걸 갖다가 조금 단축할 수 있는 내가 최종 목적지가 강남이라면 가만히 그냥 차곡차곡 순진하게 은행에 갖다 놓으면 20년 걸린다 그러면은 딴 데를 투자를 하게 되면은 10년으로 줄일 수가 있는 거고 또 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가치가 좋은 데를 사면은 그걸 8년으로 줄인 데다가 이런 건 있을 수가 있어도 여기 사놨는데 이게 더 올라가지고 이 집 팔면은 강남에 대치동에 한 채하고 반포에 한 채 두 채 살 수 있어요. 땡! 그런 거는 세상에 없어요. 이거 오르는 동안 딴 데로 다 오르기 때문에. 부동산이라는 게 크게 보면 어떻게 보면요. 그릇이에요. 그릇. 내 돈을 담아두는 그릇이에요. 시대 차이가 걷는 도구로만 보지 말고 그릇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1억 원이 있어? 그럼 1억 원을 갖다가 자산을 담아두는 거고 3억 원이 있어? 3억 원의 자산을 모아두는 거고 5억 원이 있어? 그럼 5억 원의 자산을 모아두는 거예요. 모아두는 거고 그거에 맞게 내 그릇을 점점 키워간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현재 세법, 현재
정부의 정책 이런 거를 봤을 때 조금 피해야 될 건 뭐냐면은 5억 원의 자산이 있었어. 그러면 큰 그릇에 5억 원에 맞는 그릇을 담아두면 좋은데 이걸 다 간장 종지 5개에다가 담아두는 정책은 쓰지 마세요. 1억씩 하는 거는 현 정부의 정책이나 앞으로 방향에서도 그거는 맞지가 않아요. 본인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최대한 좋은 대로 선택을 하는 게 낫지 똘똘이 한 채보다는 못난이 5개 그건 좋은 정책이 아니에요. 괜히 어설프게 다주택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맞벌이를 하든지 해가지고 열심히 모아가지고 또 여기다가 보태가지고 그 다음으로 갈아타게 해야 되는 거죠. 이 소라게 있잖아요. 소라게 커지면서 점점 큰 소라를 갖다가 들어가서 살거든요. 소라가 이만한데 소라 껍질 조그맣게 하게 되면 천적한테 잡혀먹는 거고요. 반대로 처음에 몸은 요만한 게 소라 이만한 걸 하게 되면 자기가 거기서 깔려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점점 자산이 커질수록 점점 좋은 집, 더 비싼 집으로 갈아타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좋은 데를 갈 수가 없어요. 내가 돈을 이만큼 다 모은 다음에 좋은 지역에 가야지라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전략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집값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오르잖아요. 그러면 내가 돈을 모아가지고 은행에 놔뒀으면 은행에 넣는 이자보다 집값 올라가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과거에는 계속 그런 통계가 나왔죠. 뭔가를 은행에 넣어봤자 돈 가치가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좋은 전략이 아니니까 이제 뭔가를 사고 그다음에 그걸 이제 갈아타고 막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점점 큰 걸로 가시는 분들이 좋고요. 너무 또 투자를 한다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너무 시간을 갖다가 쏟아붓는 거는 굉장히 좋은 전략이 아니에요. 시장에 대해서 너무 몰입하게 되면요. 주식 해보신 분은 그 얘기를 알 거예요. 내가 그냥 주식에 가끔 보면은 견딜 수가 있는데 가서 이렇게 딱 보잖아요. 창 보게 되면 막 올라갔다가 와 100원 올라갔어 막 올라가서 막 올라가다가 또 떨어지면 빨리 팔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좀 훌락 팔아는 거예요. 나중에 팔았더니 나중에 오후에 또 이만큼 오후장 같은 이만큼 갈 수가 있거든요. 내가 왜 미쳤나 그때 왜 그 장을 봐가지고 팔았을까. 그때 안 팔면 내가 큰일 날 것 같이 막 마음에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무에만 포커스를 맞추면 숲이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게도 여러 가지 직업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가장 수익이 높은 직종이 뭐냐면 의사예요. 의사가 수익이 가장 높아요.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소득이 높으니까 우선 집값 조금 올라가라고 떨어진 거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보통 이 정도는 자기가 뭐 몇 년을 갖고 있어야지라고 한 거고 시세도 몰라. 잘 모르니까 어떤 하락기가 오더라도 보통 집값이 계속 오르는 게 아니에요. 오르다가 하락기 떨어지고 오르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이런 하락기 때 안 파는 거예요. 시세 떨어지도 모르고 그리고 자기 일만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럼 나중에 크게 오르는 거죠. 너무 내가 그래 공부 열심히 하라 했지. 공부 열심히 하라는 건 뭐냐면 꾸준히 하라는 거지 생업 팽개치고 그것만 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버세요. 열심히 벌고 또 투자는 그렇게 하는 거고요. 또는 부부가 있다고 맞벌이 부부는 둘 다 열심히 하겠지만 혹시 이제 외벌이 같은 경우는 회사는 남편은 계속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고 전업주부는 투자 쪽에 좀 공부를 하셔가지고 남편이 열심히 힘들어서 버는 걸 어떻게 좀 키울 수 있을까 그쪽으로 해가 역할 분담해서 나누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될 거예요. 얼마나 일을 악무냐에 따라 다르죠. 기본적으로 은행 통장에다가 돈을 모아놓는 방법도 있고요. 주식시장에 돈을 모아놓는 방법도 있고 부동산에 돈을 모으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월급쟁이 같은 경우는 부동산에다 모으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말씀드렸죠. 내 시간을 많이 안 쓰기 때문에. 그런데 기본적으로 돈을 얼마나 담아둘 것인가. 그러니까 내 소득에 얼마를 저축할 것인가. 제 아들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회사 다니면서 처음 취직하니까 아빠 얼마나 저축해야 돼? 받는 거에서 얼마 저축해야 돼? 그래서 제가 대답하는 게 한국 사람들의 평균 저축률은 30%다. 근데 그건 한국 사람 평균밖에 되지 않지 않냐? 50%는 해야 된다. 최소한 50%를 해야 된다. 내가 집이 없어 내 집 마련해야 된다. 그러면 50%보다 더 많은 걸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했었어요. 60, 심할 때는 80, 이렇게 할 때도 있고. 그럼 그거 생활이 됩니까? 그거에 맞춰야지. 돈이 남는 돈을 저축하는 게 아니라 저축하고 나머지 생활을 맞춰야죠. 물론 상대적으로 소득이 저는 월급쟁이 중에서도 높은 편이었죠. 좀 떨어지는 회사는 아니었으니까. 그래도 그 회사 안에서도 돈을 대부분 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면서 대부분 소비를 한다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소비를 굉장히 줄여가지고 처음에 와이프가 싫어하는 경우도 있었죠. 아니, 딴 사람들은 펑펑 쓰는데 왜 당신 나 펑펑 쓰지 못하게 해?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가 펑펑 쓸 만큼의 수준이 올라가야지 그다음에 펑펑 쓰는 거지 그만큼 안 되게 되면은 조금 앞으로 미래까지 정말 돈 걱정을 하고 살고 싶지는 않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산을 쌓이게 되면은 자산이 자산을 낳거든요. 어느 정도 수준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회사나 사업에서 하는 소득보다 자산이 불어나는 게 훨씬 더 커져요. 그러면은 내 소비보다 커진다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좀 막 뼈 때리게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은 돈을 쓸 시간이 없을 정도로 자산이 벌어나는 거예요. 어느 수준이 지나가면은 생활비는 당연히 그 안에서도 다 되는 거고
쓸 수 없을 정도로 쓸 시간이 없을 만큼 자산이 불어나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처음부터 그럴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만큼이라도 모으면은 그만큼 내가 또 하나의 파트너가 우리 집에서 날 도와주는 거예요. 이만큼 모아? 그러면 더 능력 있는 파트너가 생긴 거고, 이만큼 모아? 그럼 더 좋은 파트너가 생긴 거예요. 내 삶이 점점 풍요로워지는 거고, 더 부자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이를 악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폼 내지 말고, 이 정도는 살아야지. 정말 구질구질하게. 그래. 그 얘기를 넌 50살 때 할 수 있을 것 같아? 60살 때 할 수 있을 것 같아? 50살이 되고 60살이 되고 그때 웃는 사람이 진짜 웃는 사람이고, 그 전까지는 내가 30대야? 그러면 이를 악물고, 와, 뭐 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정도 할 돈으로 이를 악물고 하지 않으면 남보다 더 잘 살기는 어려워요. 내가 남보다 더 공부를 덜 하고 나가 또 남보다 더 좋은 대학을 간다는 건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남보다 더 많은 노력과 더 좋은 전략을 쓰고 해서 그래야지만 남보다 미래가 더 밝아지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놀러가도 젊었을 때 다리에 힘일 때 놀러가지. 나이 50대 뭐 그때 가가지고 무슨 그게 뭐 하는 거냐. 50살 돼보세요. 50살도 젊습니다. 50살도 젊어요. 옛날하고 달라요. 옛날하고 사람들이 지금 수명이 굉장히 길어지고 옛날보다 훨씬 건강해요. 그리고 옛날 사람들이 자기 몸에 대해서 투자를 안 해서 그런 거지, 요즘 사람들은 운동도 많이 하고 건강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건강한 거고, 인생이 생각보다 굉장히 길어요. 열심히 사는 사람하고 덜 열심히 사는 사람이 처음엔 비슷해요. 옆에서 봐. 김대리, 이대리, 박대리 비슷해.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어떤 전략을 썼냐에 따라서 50살이 될 때 또는 60살이 될 때 확 차이가 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열심히 살지 않은 사람이 그때 가가지고 50살, 60살 될 때 정말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정말 한스럽구나. 지금부터 각성해서 따라가야지. 못 따라가요. 지금은 비슷하지만 나중에 여기서 이렇게 벌어질 때 이때 못 따라가요. 그 이치를 하루라도 좀 젊었을 때 깨달은 사람이 더 앞서가는 거예요. 제 얘기가 잘 마음에 안 들으면 이거 여러분들이 보관했다가 10년 후에 다시 한번 틀어보세요. 내가 그때 왜 저 얘기를 갖다가 흘려들었을까? 저 이상한 사람 와가지고 무슨 곰인지 사람인지 몰라가지고 뭐 이상한 소리 하는데, 그게 아니라 다 겪어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집사라고 뭐 부동산 하라는 거 아니에요. 주식하고 싶으면 주식하고, 뭐 암호화폐면 암호화폐, 자기가 가장 잘하는 걸 하되 대신에 좀 더 진지하고 처음에 시드머니 모을 때는 좀 더 독하게 열심히 해야지만 나중에 마음 편한 거예요. 자산이 어느 정도 모아지면은 뭐가 좋으냐면요, 마음이 편해져요. 그때 가서 펑펑 쓰면 그거 없어지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펑펑 쓰는 거에 한계가 있는데, 사람이 하루에 10끼 밥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한 100그릇 정도 되는 다이아몬드를 갖다 매일 사야 돼. 그러면 빌 게이츠도 그거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라고는, 사실 보면 사람이 쓸 수 있는 돈이라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말 돈을 갖다 이렇게 뿌리고 다니지 않는 하는 한계이기 때문에, 대신에 뭐가 있냐면은 마음이 안정이 돼요. 뿌듯해지니까 돈 때문에 내가 걱정할 일은 없겠구나. 심하게 얘기해서 우리 가족 중에 누가 굉장히 큰 병이 걸린다 그래도 내가 세계적인 박사를 찾아가서라도 다 고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좀 더 안심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중에서 한 명이라도 병 걸리면 큰일 나라고 하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스트레스 타가지고 이제 병이 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다 할 수가 있고, 내가 하기 싫은 거는 하나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제적 자유거든요. 누구든지 그걸 꿈꾸겠지만은 그거에 상응할 만한 노력은 해야 됩니다. 그게 언제? 초기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초기에 내 인생을 어떻게 설계하는 거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남들 다 하는 거 하고 그러면서 남들보다 더 잘 살길 원하는 거는, 그거는 사실 좋은 결과가 나오지가 않죠. 긍정적이어야 돼요. 생각이 약간 긍정적이 되는 거고, 부정적인 사람은 뭘 해도 약간 부정적인 거예요. 근데 부자가 된 사람 중에서 부정적인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심지어 회사에서 성공한 사람 중에서도 부정적인 사람이 없어요. 긍정적인 사람은요, 예를 들어 어떻게 삶을 하냐면은 어딜 가야 돼. 근데 버스 시간이 보니까 갑자기 주말이라서 그러는지 나는 저기까지 한 10분 안에 가야 되는데 그 다음 버스가 한 20분 후에 온대요. 내가 버스 타고 가면은 편안히 갈 수 있는데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걸어가면 어떻게 돼요? 나 오늘 재수가 없다. 정말 화나 죽겠네. 뭐 좀 바빠 죽겠는데 왜 버스까지 안 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이거 요새 운동이 부족하니까 운동을 하려는 시그널이네? 그러면 신나게 운동을 하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질 것이냐에 따라서 회사 생활도 마찬가지고 재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부정적인 거는 뭘 해도 안 돼요. 부정적인 사람 중에서 제가 볼 때 부자도 없고 행복한 사람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기득권층이 둘을 다 먼저 선취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가난한 거가 아니라, 나는 그들보다 더 오래 살 거잖아. 나이 든 사람들, 꼰대들 다 나보다 먼저 죽을 거니까 나는 더 건강하고 지금부터 시작
시작하면 되는 거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조금 더 한 사람들이 나중에 다 성공을 하더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능력도 없으면서 소신만 있으면 그건 똥꼬집 또는 아직이라고 부르고, 자기가 능력이 있으면서 의지가 있는 거는 소신이라고 부른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긍정적이라도 하더라도 아무것도 안 해주면 캐사라세라 뭐 잘 될 거야, 뭐 잘 될 거니까, 그거는 사실 보면 약간 무책임한 거고 주위 사람들을 갖다가 배우자나 또는 가족을 행복하게 못하게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야죠. 최선을 다하는 건 좋은데 결과에 대해서 내가 이걸 해도 안 돼 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어려워요. 누가 꽃길을 쫙 뿌려준 거 아니고 레드카펫을 쫙 뿌려주는 건 없습니다. 다 사람들 보면 자기가 제일 인생을 힘들게 사는 걸 같아. A라는 사람은 자기가 제일 힘들대, B라는 사람은 제일 힘들대. 다 하는데 다 어려움을 처하죠. 누구는 부모님이 팍팍 도와주는데 나는 금수저가 아니라서 나 혼자 해야 돼요. 그래, 너 힘들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미래를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 나는 많이 못 배웠어요. 그래, 딴 사람보다는 못 배웠으니까 이해도가 좀 떨어지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딴 사람이 1시간 공부할 때 넌 2시간 공부하면 되잖아. 넌 대신에 더 건강하잖아. 더 생각이 더 바르잖아. 오케이? 그렇게 하면 되잖아. 나쁜 면만 아니라 자기가 더 긍정적인 면이 많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하면서 그걸 이겨내야 돼요. 그걸 이겨낼 때마다 한 스텝 한 스텝 자기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IMF 때가 저를 성장시켰다 그랬잖아요. 그런 시련이 사람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게 없었다 그러면 그냥 현실에 안주해가지고 그래 그냥 편안히 살겠지,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 하나하나가 그런 시련이 왔을 때마다 본인이 더 강해지고 단단해지는 그런 계기로 삼아가지고 하면은 반드시 거기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20년 또는 30년 후에는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정말 박규경이라는 사람 말을 들었더니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게 제가 뭐 책을 읽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월급쟁이, 월급만 받아서도 여러분들이 경제적 자유를 충분히 이룰 수 있는 걸 갖다가 해보니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다 보면 발목 잡는 사람들이 많아요. 비관전문자들이 많아가지고 아예 안 돼, 그래서 안 돼, 그거 해봤자 안 돼 라고 생각한 사람이 과연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 안 될 수 있지만 그래도 나는 될 거야 라고 생각을 갖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주고 싶고 응원을 하고 싶은 거예요.